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업소득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에서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을 증가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상적이고 계속적이고 그리고 또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사업으로 인정하고 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련된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식량 작물 재배, 이자 수익, 대손 충당금, 그다음 결손금과 이월금에까지 얘기를 했고요. 유형자산, 유가증권 처분 손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 사업용 자산, 그리고 유무형 자산의 평가 차익, 그 다음 기중의 양도 취득한 자산, 그리고 상각 부인액, 그리고 시설 개체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손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또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사업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사업용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 차익인데요. 사업용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사업용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입금, 송금 모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어떻게 한다? 입금도 인정을 하고 송금도 인정을 합니다. 소득세에서는 복식부기자에 한해서 총수익과 필요경비를 산입을 합니다. 결국엔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한다? 대신 복식부기 의무냐, 기장을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하나요 인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처분에 관한 얘기고요. 평가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에 관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평가 차익은 법인세에서도 어떻게 한다? 입금, 불산입. 입금으로 잡지 않는다는 거죠. 평가 차이익이 났을 때는 입금, 불산입 시킨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소득세에서도 역시 총수익금액에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차익 중 특정하게 법령에 정해진 것들은 법인세법에서는 일부 어떻게 한다?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용 기준 취득 양도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규 취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렇게 사업소득 기간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 뭐 9월에 취득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월할 계산해서 어떻게 한다? 상각 자산액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월할 계산하기 때문에 12분의 4만큼 감가상각을 어떻게 한다?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취득 시점이고요. 양도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양도는 어떻게 돼요? 매각인 거죠. 여기는 1, 2, 3, 4, 5월까지는 보유하고 이 이후에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을 때 과연 어떠냐? 법인세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요. 소득세에서는 신규 취득이나 양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두 분 다 월할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월할 계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각 범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총 상각 범위액
연간 상각 범위액 곱하기 12분의 어떻게 해요? 사용 월수입니다. 사용 월수로 계산을 하고요. 관련해서 1개월 미만이 될 수 있죠. 월할에 뭐 기중에 사는 것들은 어쨌든 사용하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1개월로 그냥 계산해서 월할 계산한다. 그래서 기중의 신규 자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상각액은 법인세는 양도에 대한 건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신규 취득이나 양도에 대해서 월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도 자산에 대한 상각 부인액인데요. 양도 자산의 상각 부인액에서 법인세와 어떻게 한다? 소득세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한 생산소리 폐기 손실은요, 법인세법에서는 폐기 시점에서 송금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도 처분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과 소득세는 사실은 약간 같은 개념이면서도 법률상 각각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법률상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름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달리 적용하는 부분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념이 서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서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세무조정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한다? 실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매출이 크더라도 매출이 커서 법인에 가까운 매출을 내더라도 그게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라면은 이런 형태의 처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차이를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것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시작하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사업소득과 모든 소득들이 미쳐서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소득에 대한 범위, 사업소득이 기냐 아니냐, 그래서 법인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사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뒤에 종합소득세 계산에 가면 결국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리뷰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과 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출자자가 일종의 주주죠. 출자자가 돈을 내서 만들어진 어떻게 해요? 이 법인 자체가 별도의 개별 실체인 거죠. 법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개별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은 이 출자자들한테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났을 때는 이 출자자에게 어떻게 돼요? 이익을 배분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배분하게 돼 있죠. 어떻게 해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 개인 사업자, 소득세를 적용받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개인 사업자가 곧 본인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이익이 났을 때는 별도의 어떻게 돼요? 분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주체가 그 자체 개인입니다.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고 이 법인을 어떻게 한다? 출자자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처분에 대한 전체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득 처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법인세법은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법인세법을 공부하시거나 되면은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인세법은 세무조정 금액이 밖으로, 그러니까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에 유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통해서 자금이 외부로 흘러나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귀속자, 그러니까 그 흘러나간 돈의 소득을 처분하여 그 귀속 받는 자, 그 사회에 유출된 돈을 받는 자는 납세 어떻게 돼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의무는 법인에서 출자자한테 돈이 나갔어요. 이익을 배분했어요. 그럼 출자자는 어떻게 돼요? 배당소득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처분 자체가 사회에 유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귀속자는 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자는 결국엔 납세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정 금액이 사내,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유보, 어디로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세무조정 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결국엔 누구의 소득이냐?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유출된 경우 그냥 이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주가 인출해서 그 누구한테 외부 다른 사람한테 줬다면 그냥 증여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대상 조건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우 이제는 사내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떤 거냐? 사내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의 사내 유보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유보로 처분하여 어떻게 한다? 유보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한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다? 사회에 유출된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법을 적용받는데 세법의 다른 범위의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득처분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대표자 급여입니다. 대표자나 사업주에 대한 급여. 자, 법인은 출자자가 만들어낸 별도의 개별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격이라고 하고 법인을 한 사람의 어떻게 보죠? 사업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법인의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것뿐이지 법인과 대표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법인 대표자도 결국에는 법인한테서 뭘 받고 있다? 급여를 받고 있는 거죠. 대표자도 누구한테 급여를 받고 있다? 법인이라는 개별 주체한테 급여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정당하게 대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뭘 이용한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비용.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자체가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급여,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된다? 이 자체가 개인 자체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원래 그냥 사업주에 기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로 어떻게 한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이 뭐다?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 급여를 책정해서 소득세를 받았는데 왜 내가 이걸 인정되지 않습니까?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법인 전환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사업 영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게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훨씬 유리한지 개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유리한지를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에 대한 추계획인데요. 법인세법은 일시퇴직 추계획을 계산하거나 보험수리적 계산 추계획을 통해서 많은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직원들이 퇴직을 했을 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일시퇴직 기준에 의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갖고 있던 재고자산에 대한 것은 법인세법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재고자산을 내가 자체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자가소비액을 결국엔 어떻게 하는 총 수익금액. 근데 자가소비는 그냥 내가 내 걸 쓰는 거예요. 내 제품을 내가 쓰는 건데 법인세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총 수익금액으로 산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어떻게 한다? 판매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내가 소비해도 판매된 걸로 본다. 결국엔 네가 가져가는 돈이지만 어떻게 판매된 걸로 보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결국에는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내 소득세율을 총수익금액을 높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어떻게 한다? 높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데 가사 관련 경비, 즉 내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냥 가사를 위한 그 경비들은 철저하게 소득세법에서는 명확하게 뭐다?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사실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애매한 게 만약에 근데 대신 이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법인세법에 규정이 없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대표가 회사 돈으로 어떻게 돼요? 내 집에 경비를 썼습니다. 대표는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인의 돈을 대표가 내 가사 경비로 썼을 때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횡령. 법률적으로 사실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하나 이런 다른 법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세는 명확하게 관련된 경비를,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소득세법에 소득세는 곧 개인사업자가 주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주체라면은 그 주체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데 명확하게 가사 관련, 그냥 생활, 자기 가사 관련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법률에 의해서 이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밖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법인세법에서는 공익성 기부금은 한도 범위 안에서 송금을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법인세법에 나오는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필요경비에서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액공제까지 만들어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 수업을 하면서 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과연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접대비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태로, 사업장 여러 개들에도 하나의 형태로 어떻게 한다?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하나예요. 한도가 하나. 그러니까 총 얼마죠? 저희가 접대 중소기업이 3,600만 원이라면은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사업장이 합쳐진 거에 안에서 3,600만 원의 접대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별 사업장별로 어떻게 한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접대비를 접근했을 때, 뭐 내가 사업을 운영할 때 접대비 비용이 많이 나오는, 사실 그렇게 나오면 좋지 않은 거지만은 사실은 접대 비용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인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뭐 그 밑에 책에 나와 있으면 387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의 일반 접대비로 50%가 줄어들죠. 근데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할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도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들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체크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 개인과 법인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자 급여, 뭐 가사 관련 경비, 다음 접대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지급이자 부인이나 추계 뭐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이자 부인은 이자를 지급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법인에서는 채권이 불분명한 사채이자, 그 다음 실명이 없는 채권 증권이자, 그 다음 건설자금이자, 업무의 무관자성에 대한 지급이자들은 일단은 지급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득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일단은 채권이 불분명한 사채이자, 그리고 비실명 채권에 대한 이자는 실명이 없는 채권은 채권인데 실명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자금 이자는 역시 같이 인정을 하지 않고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 이자,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비실명 채권에 대한 증권 이자가 어떻게 한다? 지급 이자가 법인세는 부인되지만은 개인은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계 시 상각에 대한 적용되는 자산인데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자산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건축물을 제한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당금에 대한 설정인데요. 일시상각 충당과 압축 기장 충당금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설정 대상으로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까지 전부 다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충당금 자체를. 그러나 개인에서는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만 어떻게 한다?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세라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납부하는 세액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율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비용 처리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름을 아셔야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대표자 급여, 그다음 가사 관련 경비, 그다음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소득세든 법인세든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특별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부분이 비과세냐, 근로소득의 개념과 비과세의 개념, 그리고 근로소득의 개념이
어느 부분까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받는 모든 돈을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어쨌든 그것을 각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